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러시아 다음으로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나라, 바로 캐나다죠. 그런데 실제 경제력을 따져보면 전 세계 10위권 안팎을 맴돌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바로 남쪽에 붙어 있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여러 경제 지표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북미 대륙에 위치하고 있고 비슷한 문화권이면서도 성장률과 혁신 능력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의 경제가 왜 기대만큼 강력하지 못한지 그 구조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북미 대륙 최북단에 자리한 캐나다는 정말 독특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동으로는 대서양, 서로는 태평양, 북으로는 북극해까지 세 방향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국과 맞닿은 국경선의 길이만 해도 약 8,900km에 이르죠. 이론상으로는 무역과 교역에 최적화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나요. 이렇게 광활한 땅을 보유했음에도 인구 분포가 극도로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전체 인구의 약 78% 정도가 미국 접경 지역에서 160km를 벗어나지 않은 곳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운 사람들은 아예 국경선 바로 위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유는 의외로 명확합니다. 북쪽 지역은 혹독한 추위와 척박한 환경 때문에 대규모 경제활동이나 농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에요. 결국 기후가 온화한 남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런 지리적 제약은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온타리오주는 캐나다 경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하나가 전체 GDP의 약 38%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광업, 제조업 같은 핵심 산업들이 대부분 이곳에 밀집해 있습니다. 토론토와 오타와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이 집약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캐나다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폭등이었습니다. 주요 대도시들의 집값이 지난 10년간 거의 2배 수준으로 치솟았어요.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이 이런 상승세를 가속화시켰죠. 금리가 1%대로 떨어지자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밴쿠버와 토론토 같은 핵심 도시에서는 연간 23에서 28%씩 집값이 뛰는 광경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해외 자금의 유입이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운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아시아권 투자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 과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전한 자산을 찾던 해외 자금이 캐나다 부동산으로 대거 몰려들면서 시장에 불을 붙인 것이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가 상승하면서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세입자들은 내 집 마련을 이미 포기한 상태예요. 한 조사에 따르면 무주택자 중 약 65%가 주택 구매를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아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임대 수요의 폭증입니다. 캐나다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이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집을 구매하기보다 임대를 선택하죠. 새로운 이민자들은 신용 기록이 없고 초기 자본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직접 연결되고 있어요. 캐나다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하지만 캐나다가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캐나다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약 103센트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의 73%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더 심각한 점은 캐나다 국민들이 기업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에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업들의 비주거용 건물, 설비, 장비, 지식재산 투자는 GDP의 약 9%에 그칩니다. 반면 주거용 부동산 투자는 국부의 약 23%를 차지하게 됐어요. 개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부동산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지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 투자가 줄어들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경제학에서 기업 투자는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간주됩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이 차이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캐나다의 GDP 대비 기업 투자 비율은 미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에요. 약 900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캐나다 기업인들이 미국 경영자들보다 리스크를 기피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한 선택만 고집하다 보니 혁신적인 시도나 공격적인 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포춘지가 선정하는 글로벌 기업 순위를 보면 상위 10개 회사 중 6개가 미국이나 중국 기업입니다. 캐나다 최고 기업인 브룩필드 에셋 매니지먼트는 156위에 머물러 있어요. 이런 보수적인 기업 문화는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관세나 세금 회피를 위해 캐나다에서 생산 활동을 하지만 본사나 핵심 지식 지산권은 미국에 두는 경우가 흔합니다. 캐나다는 단순 생산 기지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에요. 더욱 안타까운 점은 캐나다에서 탄생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외국 기업에 인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캐나다 주식시장의 규모가 작고 벤처 캐피털 시장도 미국에 비해 상당히 작은 편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수치로 비교하면 격차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캐나다인의 평균 연소득은 약 6만 달러 정도인데 미국인은 약 8만 달러를 벌고 있어요. 국경 하나만 건너면 소득이 약 30% 이상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유사한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캐나다인들보다 훨씬 더 오래 일하기 때문에 더 많이 버는 걸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이 캐나다인들보다 약 3.6% 정도 더 많은 시간을 일할 뿐이에요. 진짜 차이는 생산성에 있습니다. 평균적인 미국 근로자는 시간당 약 76달러의 가치를 생산하는 반면 캐나다 근로자는 시간당 약 58달러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미국인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의미죠. 이런 생산성 격차의 가장 큰 이유는 자본 집약도의 차이입니다. 캐나다 기업들은 직원 한 명당 약 13,200달러를 자본 투자에 쓰는데 미국 기업들은 약 21,000달러를 씁니다. 거의 57% 정도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투자 격차는 단순히 기계나 장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훈련, 연구 개발 등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연구 개발 투자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세계 지식 지산권 기구 데이터를 보면 미국이 캐나다보다 인구 대비 약 2배 많은 특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속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의미죠. 구매력을 고려한 2022년 기준으로 캐나다의 1인당 소득은 약 58,200달러였는데 미국보다 약 17,800달러나 낮은 수준이었어요. 이런 격차가 지속되면서 많은 캐나다인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인력들의 유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격차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 불평등이 미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죠. 지니계수로 측정해보면 지난 42년 동안 캐나다의 지니계수는 한 번도 미국을 초과한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저소득층도 미국의 같은 계층보다는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체 파이는 작을지라도 더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캐나다의 위치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캐나다는 63개국 중 14위를 기록했어요. 이는 1997년 조사 시작 이래 최악의 성적입니다. 현재 싱가포르가 3위, 미국이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는 계속 뒤로 밀려나고 있죠.
더 주목할 점은 캐나다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국가들에게 모두 추월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싱가포르나 미국 같은 자유시장 지향적인 국가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있어요. 약 10에서 15년 전만 해도 캐나다는 정말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바이오테크, 청정에너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뒀어요. 토론토와 몬트리올은 AI 연구의 글로벌 허브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캐나다가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인재에 있어요. 국제경영개발원 보고서에서도 캐나다가 인재 부문에서는 세계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수한 교육 시스템과 다문화 사회의 장점이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가 많아도 그들이 자국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많은 재능 있는 캐나다인들이 더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해 국경 넘어 미국으로 떠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캐나다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연구자나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천연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제조업이나 연구개발, 비즈니스 혁신 같은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2021년 기준으로 천연 자원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명목 GDP의 약 18% 정도를 차지했고, 캐나다 전체 상품 수출 가치의 절반 이상인 52%를 담당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비중이에요. 문제는 캐나다의 두 가지 가장 큰 수출 품목인 석유와 자동차 모두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엘버타 지역의 오일샌드에서 나오는 석유는 생산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이었던 미국이 자체 석유 생산량을 늘려서 수입보다 자국 생산이 더 많아진 상황이에요. 자동차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생산량이 1999년 300만 대에서 2020년 140만 대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서비스업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금융 서비스, 부동산, 통신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캐나다의 은행 시스템은 정말 튼튼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1년 연속으로 지선분 국가들 중에서 가장 건전한 시스템 1위를 차지했어요. 캐나다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미국보다 더 잘 극복해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캐나다 은행들이 상당히 신중하고 규제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경제적 어려움들에도 캐나다는 여전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력한 경제국 중 하나입니다. 안정적인 민주주의 정부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세계에서 부패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들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다른 선진국들만큼 강한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약점입니다. 앞으로 캐나다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과 혁신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연자원 의존도를 줄이고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할 때입니다.